여러분, 지금 한번 상상해 보시죠. 여러분 눈앞에 400년 된 아주 아름다운 걸작이 한 폭 있습니다. 복숭아꽃이 만발해 있고 그 어떤 전쟁이나 권력 다툼 같은 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완벽한 이상향을 그린 그림이에요. 아, 듣기만 해도 정말 평화롭고 아름다운 풍경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평화로운 그림이 놓인 장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화려한 조명이 비추는 갤러리가 아닙니다. 바다 건너 어느 무사의 저택, 그중에서도 햇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가장 깊고 어두운 창고 구석에 전리품으로서 굳게 봉인되어 있는 겁니다. 참, 그 완벽한 평화와 그 그림이 갇혀 있는 현실의 폭력성이 너무 극명하게 대비되네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에서는요, 박물관의 그 깨끗한 유리 진열장, 그리고 그 아래 적힌 단정한 이름표 뒤로 한번 걸어 들어가 볼 겁니다. 네. 국가가 무언가를 보물로 지정하고 보호한다는 것, 그 견고한 시스템이 과연 무엇을 지키고 있는지 파헤쳐보는 거죠. 네, 오늘 살펴볼 자료는 크게 두 가지 축입니다. 하나는 일본의 문화재 보호법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보여주는 촘촘한 기록들이고요. 다른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400년간 어둠 속에 갇혀 있어야 했던 조선의 걸작, 몽유도 원도의 가슴 아픈 추적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미션은 단순히 법의 역사를 나열하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거시적인 시스템을 먼저 짚어보고 그 시스템 안에서 혹은 밖에서 떠돌아야 했던 몽유도 원도의 운명을 통해서 과연 문화재의 진정한 소유란 무엇인지, 그리고 기억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출발점입니다. 그 국가가 보물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이해하려면 우선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야 하거든요. 자, 이걸 한번 파헤쳐보죠. 언제로 가야 하나요? 일본이 근대 국가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 메이지 시대로 가보겠습니다. 1871년에 고기구물 보존방이라는 태정관 포고가 내려져요. 그리고 1897년 고사사보존법이 제정되면서 비로소 법적으로 국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1897년이면 일본이 서구 열강이랑 막 경쟁하면서 빠르게 근대화를 추진하던 시기잖아요. 단순히 옛날 물건이 아까워서 보호하자는 그런 순수한 의도만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아, 그 이면을 아주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 시기 일본 정부에게 문화재 보존이라는 건 일종의 강력한 국가 브랜딩이었습니다. 아하, 국가 브랜딩이요? 네, 소구 열강들에게 봐라, 우리도 너희처럼 아주 오래되고 훌륭한 문명국이다. 통일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걸 증명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전국 신사나 사찰의 보물들을 쫙 조사하고 국가가 통제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당시에 국보를 막 갑, 을, 병 이렇게 세 가지 등급으로 나눈 거군요. 제작 기술이 뛰어나면 갑종, 유래가 특별하면 을종, 역사의 증거면 병종 이런 식으로요. 맞아요. 무언가를 철저히 분류하고 등급을 매겨서 서랍에 착착 정리해 놓는 그런 근대국가 특유의 통제 욕구가 아주 잘 드러나는 대목이죠. 통제와 관리의 뼈대를 세운 셈이네요. 예.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국가의 역할은 그냥 이름표를 붙이는 것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대상도 사당이나 사찰 물건으로 한정되어 있었고요. 진짜 강력한 국가 주도의 보호 시스템은 훨씬 나중인 1949년에 완성이 됩니다. 아, 1949년이요. 그때 엄청난 사건이 하나 있었잖아요. 호류지, 그러니까 범융사 금당, 화재 사건 말이죠. 네, 정말 뼈아픈 비극이었죠. 2차 세계대전의 그 끔찍한 공습 속에서도 살아남았던 국보 건조물이었는데 어처구니 없게도 전쟁이 다 끝난 후에 혼란 속에서 불이 나버렸거든요. 스산이 당의 귀중한 벽화가 그때 거의 다 타버렸다고 자료에 나오더라고요. 일본 사회 전체가 엄청난 충격에 빠졌습니다. 전란도 피한 천년의 보물이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이 충격이 이듬해인 1950년에 역사상 가장 강력한 문화재 보호법의 탄생으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아, 기존 법들을 다 통합해서 강력하게 만든 거군요. 네, 유형문화재뿐만 아니라 무형, 민속자료까지 국가의 보호 그물망 안으로 싹 다 끌어들인 거죠. 듣고 계신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이게 평소에 컴퓨터 데이터 백업해야지 생각만 하다가
어느 날 랜섬웨어에 걸려서 메인 하드디스크가 물리적으로 완전히 날아가는 대형 사고를 겪는 거죠. 아주 확 와닿는 비유네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야 울며 겨자 먹기로 세상에서 가장 철저하고 이중 삼중으로 암호화된 클라우드 백업 시스템을 구축하는 딱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1950년의 법이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그 클라우드 시스템은 단순한 저장소를 완전히 넘어섰거든요. 1950년 법 제정 이후에 일본 정부의 역할이 180도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졌나요? 단순히 가치를 지정하는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났어요. 막대한 국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서 직접 유물을 수리하고 방제 설비를 구축하고 그 주변 환경까지 통째로 관리하는 일종의 적극적인 생존 엔지니어링으로 돌입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 과정에서 엄청 흥미로운 통계가 하나 있더라고요. 새로운 법이 생기면서 기존에 국보라고 불렸던 유물들을 일단 일괄적으로 중요문화재로 싹 재편하잖아요. 네, 일단 강등이라고 해야 할까요? 한번 묶었죠? 그리고 그중에서 다시 진짜 신국보를 추려내는데 1960년 기준으로 보니까 중요 문화재 9,037건 중에서 신국보로 지정된 건 딱 931건, 고작 10.3%에 불과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일종의 문화재 트리아지, 즉 응급실에서 하는 우선순위 분류 작업이 일어난 겁니다. 국가가 그 수많은 걸 다 완벽하게 지킬 순 없잖아요. 아, 예산과 인력은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한정된 자원을 집중할 세계적 가치의 유물들만 딱 엄선해서 상위 10%의 철벽 안에 가둔 것이죠. 근데 그 10%에 집중된 자원의 규모를 보면 진짜 기가 막힙니다. 나라현에 있는 약사사 3존상 수리하는 데만 6년 동안 2,500만 원이 들었다면서요. 네, 어마어마한 액수죠. 제가 제일 놀란 건 그 교토 삼잠간당의 천수관음상이에요. 수리하는데 무려 21년이 걸렸고 연인원 7만 4천 명의 기술자가 투입됐대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자원이 들어간 겁니다. 여기서 제가 반론을 하나 제기하고 싶습니다. 아니, 동상 하나 고치는데 21년이랑 7만 명이 들어간다면 이건 과거를 보존하기 위해서 현재의 자원을 비정상적으로 갉아먹는 강박 아닙니까? 충분히 그렇게 보일 수 있죠. 소유자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보 보조금이 나온다고는 해도 보물을 가졌다는 게 영광이 아니라 사람 피를 말리는 엄청난 짐일 것 같거든요. 맞아요. 현대의 그 효율성 관점에서 보면 분명 비합리적인 강박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일본 사람들에게는 바로 그 무거운 짐을 견디는 과정 자체가 문화를 보존하는 핵심 철학이거든요. 철학이요? 어떤 의미죠? 문화재라는 게 종이, 나무, 흙처럼 언젠가는 썩어 없어질 연약한 소재잖아요. 그래서 100년마다 반해체 수리를 하고 300년마다 전면 해체 수리를 해요. 아, 그냥 낡은 걸 고치는 수준이 아니군요. 네, 수백 년의 피바람을 견뎌온 풍토, 당대의 기술, 그리고 역사의 시간 그 자체를 다음 세대에게 강제로라도 이식하기 위한 현재 세대의 아주 고통스러운 의무인 겁니다. 아, 좋습니다. 일본이 어떻게 자국의 역사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철저하고 난공불락인 보존의 요새를 쌓아 올렸는지 완벽하게 이해가 되네요. 네, 아주 견고한 시스템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서늘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이토록 막대한 예산을 부어가며 철저하게 지켜내는 그 요새 안의 보물이 사실은 다른 나라의 뼈아픈 역사를 품고 있는 물건이라면 어떨까요? 완벽한 시스템이 가진 맹점이 정확히 드러나는 순간이죠. 자, 이제 우리는 조명과 습도 조절기가 완벽하게 돌아가는 현대의 박물관을 떠나야 합니다. 어디로 가나요? 사츠마본, 그러니까 지금의 가고시마에 있는 시마즈 가문의 저택으로 이동해보죠. 바로 오늘 이야기의 시작점이군요. 그 가장 어둡고 깊숙한 창고 말이죠. 그곳에 400년 동안 아무도 열어보지 못하게 봉인된 상자가 하나 있습니다. 상자 겉면에는 몽유라는 두 글자만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요. 네, 바로 조선의 절대적인 걸작 몽유도원도입니다. 안평대군이 꾼 꿈을 당대 최고의 화가 안견이 단 3일 만에 그려냈다는 그 전설적인 작품이잖아요. 대체 왜 이 작품이 일본 규슈 무사 가문의 어두운 창고에 갇혀 있었던 걸까요? 1929년에 학자 나이토 코난에 의해서 그 전말이 드디어 밝혀지게 되는데요. 임진왜란 척이었어요. 사츠마의 영주였던 시마즈 요시히로가 조선 왕실의 사찰이었던 대자함을 짓밟고 약탈해간 전리품이었습니다. 와, 몽유도원도가 그려낸 세계랑 그것이 처한 현실의 대비를 생각하면 진짜 숨이 턱 막힙니다.
안평대군이 꿈에서 본 도원은 피 한 방울 튀지 않은 완벽한 평화의 공간이었잖아요. 그렇죠. 정말 고결한 이상향이었죠. 그런데 그 그림을 400년 동안 감싸고 있던 포장지는 가장 폭력적인 전쟁이었고 또 권력자의 은밀한 은닉이었습니다. 봉건 시대의 사무라이에게 이 그림의 미학적 가치나 조선의 이상형 같은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뭐였을까요? 그들에게 이 걸작은 그저 자신들이 참전했던 전쟁의 잔혹한 승리를 증명하는 트로피, 가문의 무력을 과시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던 거죠.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400년입니다. 이 그림은 예술작품이 아니라 누군가의 상실과 상처가 꽉꽉 눌러담긴 타임캡슐이 된 채로 어둠 속에 멈춰 있었던 거예요. 네, 정말 안타까운 시간이었죠. 그런데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고 일본이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근대적인 국가 브랜딩을 시작하면서 이 타임캡슐이 드디어 강제로 열리게 됩니다. 맞습니다. 1893년이었죠. 일본 정부가 천황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전국적인 보물조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합니다. 아, 일부에서 말했던 그 고사사 보존법의 배경이 되는 조사군요. 정확합니다. 국가의 통제망이 시마즈 가문의 창고 깊숙한 곳까지 뻗친 거예요. 정부 관리들이 상자를 열고 400년 만에 조선의 꿈을 햇빛 아래로 끄집어냅니다. 관리들도 엄청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중국 것도 아니고 일본 것도 아닌 압도적인 조선의 걸작이 튀어나왔으니까요. 네, 대단한 발견이었죠. 하지만 비극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그림은 고향으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했거든요. 맞아요. 아주 건조하게 행정 문서에 한 줄이 추가될 뿐이었죠. 몽유도원도 일본 정부 등록, 이렇게요. 안평대군의 숭고한 꿈이 일본이라는 근대 국가의 통제 가능한 자산으로 편입되어 버린 겁니다. 학자 나이토 고난이 이 그림을 보면서 이것은 동양의 보편적인 꿈이 아니라 구체적인 조선의 꿈이다 라고 명확히 선언을 했는데도 말이죠. 원 출처가 학문적으로 밝혀졌는데도 돌려주지 않은 거네요. 네, 근대 국가의 시스템은 진실을 바로잡는 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국가의 자산으로 등록되었다는 건 이 유물이 이제 자본주의 시장이라는 더 잔인한 소용돌이에 던져질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었거든요. 자본주의의 소용돌이, 와, 그 뒤의 과정을 보면 정말 참담합니다. 1920년대 후반에 전 세계를 강타한 경제 대공황이 일본을 덮치잖아요. 시마즈 가문의 분가도 그 파산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가문의 무력을 상징하던 400년 된 전리품이 하루아침에 사업 실패를 메꾸기 위한 담보물로 전락해버린 거죠. 그때부터 몽유도원도가 시장 바닥을 막 굴러다니게 되더라고요. 빚을 청산하려고 가고시마의 사업가 소노다 사이지에게 넘어갔다가 다시 도쿄의 고미술상 류센도의 손에 들어갑니다. 누군가의 염원이 담긴 꿈이 그저 이윤을 남기기 위한 상품으로 이리저리 팔려다니는 신세가 된 겁니다. 참 씁쓸한 일이죠. 그러다가 마침내 이 유랑이 멈춘 시점이 기가 막힙니다. 1950년이에요.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일본 정부가 화재 충격으로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문화재 보호법을 제정했던 바로 그 해 아닙니까? 네, 정말 소름 돋는 우연의 일치입니다. 일본이라는 국가가 자국의 유물을 지키겠다고 가장 강력한 방어벽을 치고 예산을 쏟아붓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에 타국의 걸작은 자본주의 바닥을 뒹굴다가 덴리교 2대 교주인 나카야마 쇼젠의 손에 팔려갑니다. 아, 그래서 현재 델리대학교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한 국가의 보호 시스템이 이면에서는 얼마나 위선적일 수 있는지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네요. 안평대군이 꾼 가장 순수한 도원의 꿈은 봉건 무사들에게는 폭력의 전리품이었고 근대 제국주의 국가에게는 자산이었으며 시장에서는 담보물이었어요. 네, 철저하게 타자화되고 대장화된 여정이었죠. 그 씁쓸함의 기저에는 바로 합법의 탈을 쓴 폭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합법의 탈을 쓴 폭력이요? 네, 누군가 이 상황을 변호하려 든다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1893년의 정부 등록이나 1950년 데니교 규주의 매입은 모두 당시 일본의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절차였다고요. 시스템 안에서는 오류가 없다는 논리죠. 하지만 문화재라는 게 우리가 부동산 등기부등본 떼듯이 소유권만 따질 수 있는 물건이 아니잖아요. 자료에 등장하는 현대의 시마즈 가문 후손, 시마즈 히로타카의 반응이 이 복잡한 딜레마를 정확히 짚어냅니다. 맞아요. 그가 몽유도원도의 진실을 추적하는 한국의 연구자들을 만났을 때 처음에는 굉장히 경계하거든요. 우리 가문의 물건을 돌려달라는 겁니까? 하고요. 그때 한국 연구자가 남긴 대답이 정말 가슴을 칩니다. 이 거대한 역사의 모순을 정통으로 관통해요. 돌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기억해달라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소유와 역사적인 기억이 어떻게 분리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날카로운 통찰이죠. 몽유도원도는 단순한 미술품이 아닙니다. 그럼 뭔가요? 한 나라의 잃어버린 꿈이 폭력에 의해 강제로 타국의 역사 속에 편입되어 있는 그 모순된 층위 그 자체인 겁니다. 연구자가 기억해달라고 한 것은 완벽한 법과 제도가 덮어버린 그 폭력의 단절을 외면하지 말고 직시하라는 책임의 요구였던 거죠. 와, 그 요구를 받아들인 히로타카가 결국 몽유도원도의 영인본 옆에 이것은 우리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단지 맡고 있을 뿐이다. 라고 적어뒀다는 사실이 정말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네, 박물관의 유리 진율장이라는 게 법적 소유권이라는 게 얼마나 얄팍한 환상일 수 있는지 깨닫게 되죠. 그렇네요. 우리는 흔히 국가가 지정한 국보라는 타이틀이 유물의 가치를 온전히 증명한다고 믿지만 사실 그건 특정 시대의 정치적 욕망이나 편의에 의해 재단된 결과물일 뿐일 수 있습니다. 맞아요. 원래 있던 자리, 그것을 탄생시킨 시대의 맥락을 싹 거세한 채로 그냥 썩지 않게 보존하는 것만으로는 유물의 진정한 가치를 지킬 수 없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아마 여러분도 앞으로 박물관에 가서 완벽한 조명 아래 놓인 유물들을 보게 된다면 그 옆에 적힌 깔끔한 소유자와 지정번호 이면을 한 번쯤 들여다보게 되실 겁니다. 이 물건이 대체 어떤 피눈물 나는 여정을 거쳐왔을까 하고 말이죠. 네, 누구의 역사를 지운 채 이 고요한 진열장 안에 누워있는 것인지 말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깊숙한 탐험은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일상으로 돌아가 조용히 곱씹어볼 만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남겨드려 합니다. 어떤 질문이죠? 만약 누군가의 가장 순수하고 완벽한 이상향을 그린 걸작이 수백 년 동안 전쟁의 전리품으로 약탈당해 어두운 상자 속에 갇혀 있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과연 그 그림은 자신이 겪어낸 그 폭력적인 역사의 트라우마와 피비린내를 캔버스 깊숙이 흡수해버렸을까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네요. 아니면 그 어떤 끔찍한 현실의 폭력으로도 절대 훼손할 수 없는 영원히 순수하고 고결한 꿈으로 홀로 살아남아 있을까요? 유물이 원래 속해 있던 공간과 맥락에서 완전히 단절되었을 때 과연 유물은 자신만의 영혼을 유지할 수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며 오늘의 심층 탐구를 마칩니다.